오늘 10월 10일은 이른바 쌍십절로 불리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76주년이 되는 오늘을 전후해서 북한의 대규모 무력 시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아직 관련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남북통신 연락선이 복원됐지만 동시에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북한 노동당 창건일, 북한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잡을 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1945년 10월달에 이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노동당 뭐 노동당이라기보다는 노동당의 전신의 이제 행사였는데 10월 10일 날 행사가 돼서 10월 13일 날 이제 뭐 북조선 분국 노동당 북조선 분국 대회가 열린 거예요. 네. 이게 노동당 북한 노동당 사회주의 정권의 출범, 실질적인 출범이 되는 그런 행사라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김일성 주석이 말하자면 이제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 가문의 이제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지금 북한이 그날 시작을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북한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유독 그렇습니다. 좀 조용한 창건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해처럼 어떤 대규모 열병식,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고요. 오늘을 전후로 해서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용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조용한 동향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올해 지난번에 구구절일 때도 열병식이 있을까? 왜냐하면 정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했었죠. 열병식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당 창건일 관련돼서도 그러면 당 창건일에도 열병식을 할까 했는데 지금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해 보이는데요. 지난 9월이랑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9월에 보면은 정주년도 아니었지만 북한이 구구절 열병식을 했고 또 미사일 시험 발사와 또 담화문 또 굉장히 많이 나와서 대조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북한은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난달에 열병식을 통해서 이 열병식과 관련돼서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10년, 김정은 정권이 10년이 시작됐다라는 거를 지난번 9월의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구태여 10월에 열병식을 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당 창건 75주년이라는 열병식을 또 작년에 또 성대히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군사력 과시 부분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태여 이번 당 창건 기념일에 열병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지와 관련돼서 지난달에 군 통신선과 관련돼서 29일 날 시정연설을 통해서 10월부터 군 통신선이 재개가 될 것이다라고 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또 55일 만에 재개가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대화의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 이런 그 당 창건 기념일에 무력 도발이라든지 무력 시위라든지 열병식과 같은 조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각에서는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시행 첫 해인 만큼 민생경제 안정 관련해서 내치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무력 도발보다는 조금 더 내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호령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월 10일 날에 이 열병식을 하는 것이 5년에 한 번씩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뭐 통상적인 상황과 일치하는 것이고 지금 민생경제에 집중한다는 건 하고는 있는데 오늘 열병식을 안 하는 것과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근데 집권 그 시작 시점을 두고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그 최근에 이제 선전 배넥 관련돼서 그 집권
시기와 관련돼서 그 부분이 좀 수정이 돼서 그런 질문을 네.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거 관련돼서 전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해 12월 말에 최고사령관으로 즉위가 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김정은이 사망과 동시에 김정은이 이미 그 전에 후계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쭉 이어져 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김정은 정권이 시작됐느냐, 2012년 4월이냐 아니면 2011년 12월이냐에 네. 대한 거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2012년부터 횟수를 따지더라도 2021년인 올해는 김정은 이 정권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네. 10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뭐랄까요, 건강, 체형에도 관심이 집중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도 했고 최근에 공개된 모습에서는 살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이 네.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일본 도쿄 신문 같은 경우에는 대역 의혹까지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역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몇 차례 일본 쪽에서 그러한 준비들이 있다. 이제 대역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논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역이 나왔다는 거 확인된 적은 없어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굉장히 노출을 과감하게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영상, 동영상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역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 대역을 쓴다고 하는 것은 한 20년 전, 30년 전의 어떤 기억을 되새겨서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상상력의 발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대역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자료가 너무나 많고 아주 미세한 부분도 지금 뭐 화면 분석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정권 유지에도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것 같고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남북 통신 연락선이 55일 만에 다시 또 복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죠.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굉장히 대남 압박 조치를 취해 오다가 7월 27일이었죠. 네. 정전 협정 기념일을 맞이해서 통신선을 재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8월에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다시 얘를 중단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55일 만에 다시 재개를 했는데 또 그 사이에 북한이 우리로 치면 우리의 중기 국방 계획과 비슷하게 자기네들도 국방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 해서 9월에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보이고 나서 다시 군 통신선을 재개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예. 이걸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보면 전 첫 번째로 북한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반증해주는 하나의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 대북 제재 그런 상황에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이 대화를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면 북한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그 한국한테 의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군 통신선의 재개를 갖고 다시 재개해주는 그런 모습을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대화와 무력, 강원 양면 전략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픽 보시면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후에 사흘 만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유화 담화를 낸 지 하루 만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메시지가 엇갈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저 안에도 보면 질서가 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작은 의미로 보면은 남측의 이중 기준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하고 있는데 예. 크게 보면은 남북관계 개선 긍정적 요소가
그 위에 있고요. 그 아래 전술적이고 작은 부분에서 남측에 대한 문제, 남측에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보이는 네. 그런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볼 때는 그게 왜 저러는가, 남북관계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왜 남측이 오히려 더 군사력 개선에 나서는가.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군사력 개선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불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엇갈리는 메시지라고 파악하기보다는 네.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작동하고 있는데, 큰 거는 긍정적인 메시지.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중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 남쪽의 군사력 증강이라든가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북한의 이제 자기가 자위력 증강이라고 하는 부분, 그거를 도발로 표현한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위는 무엇인가,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전술적인 차원에서 움직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엇갈린다고 보기보다는 크고 작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그 남북 관계 더 발전시키려면 적대시 정책부터 좀 철회하라 이런 요구를 했잖아요. 이제 그건 두 가지, 이제 북한이 내관계 두 가지 예. 선결 과제가 있는데, 하나가 이중 기준이라는 문제고 또 하나가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 문제예요. 대북 적대시 정책 문제는 한국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얘기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중 기준 문제는 미국보다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더 큽니다. 이중 기준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의 미사일 발사 등등에 대해서 도발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강조가 된 것이고요. 네. 적대시 정책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미국하고 관련된 문제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대시 정책 문제는 약간 더 크고 장기적이고 또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있을 때 해결이 될 문제고, 지금 현재는 북한은 이중 기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를 요구하면서 그 신무기 도입 의지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9월에만 4번에 걸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요. 올해만 따진다면 7번 도발이 있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무기를 자주 공개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북한이 지금 이중 기준이랑 적대시 정책 철회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역시 항상 주장하는데,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의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항상 북한은 발전권과 자위권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였던 거죠. 이거 관련돼서 대북 제재 해제도 발전권, 자위권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최근에 이렇게 보여줬던 일단 새로운 무기들의 그런 개발과 관련돼서도 자기네들의 자위권이라는 측면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으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북한이 이중 기준을 철회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한테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중 기준이고, 우리의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우리의 군사력 증강은 전부 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의 이중 기준이라는 거는 스스로 우리가 봐도 북한은 스스로 이중 기준에 자기네들도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다음 또한 적대시 정책과 관련돼서도 사실상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적대시 정책에 어떤 거는 적대시 정책이고 아니고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 이중 기준이 전부 다 이 대북 적대시 정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항상 이 두 개를 내세울 때면 정말 대화의 장에 나올 생각은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이번에 그 9월 달에 보여준 이런 행보와 또 우리가 북한이 또 우리 측에 보낸 전제 조건,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거는 보면 크게 하나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항상 발전권과 자위권 안에서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거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북한의 요구가 있는 가운데 정의용 장관이 외통위 감사에서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제재 이행을 거듭 이제 강조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결국엔 미국의 어떤 조건 없는 대화 기조는 계속 확고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한 가지 더 해볼 부분이 있는데 미국하고 한국은 이제 동맹 관계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연합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좀 더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엄격하고 강경한 입장을 기본으로 깔고 네. 북한 문제를 대하고 있고 우리는 남북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내서 북미 대화를 촉진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좀 더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 문제에서 역할 분담을 자주 해왔습니다. 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은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세적이고 안정적인 또 단호한 그런 메시지를 좀 더 많이 발신해 왔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의용 장관이 제재 완화를 주장했지만 무조건 지금 당장 완화하자 이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이제 화두를 던진 것이죠. 근데 그 전제에 무조건 하자. 북한이 뭐 비핵화를 전혀 진전이 없는데도 하자. 이건 아니거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 이행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선행된다가 아니라 북한이 아직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없으니까 네. 일단 제재 이행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은 좀 더 적극적이고 미국은 좀 더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뭐 서로가 반박한다, 충돌한다 이렇게 본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것은 충돌하거나 모순이 아니라 역할이 서로 이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일부 생략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에도 같은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제재 이행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예.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협상을 통해서 제재 완화까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도 미국도 동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약간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전략을 내놓게 될까요? 북한은 아무래도 2018년에 좋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실제로 굉장히 좋은 북한이 원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서 좀 더 국제사회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또 배후의 지원 만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대화 협상을 이제 성사시켜서 지금 뭐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되 가능하다면 조기에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제재 해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조기에 이뤄내는 이런 것들이 북한이 원하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은 그중에서도 가장 선결 절차라고 볼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 쪽에 어떤 행동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뭐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과 핵탄두를 탑재한 SLBM,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혹은 ICBM 같은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와 실질적으로 거기까지의 전력화가 진행된 거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실질적으로 북한이 작년 올해 열병식을 통해서 SLBM 4형, 5형을 보여줬죠. 네. 그러나 그 실질적인 탄두는 아니죠. 탄두는 아니고 앞으로 북한이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군사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과시를 보여준 거고 핵잠수함과 관련돼서도 8차 당대회에서 우리는 이거와 관련된 설계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암시함으로 인해서 향후 북한이 그 열병식을 통해 보여줬던 SLBM 과 탄두와 또 핵잠수함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거를 시사해 준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고 군사 전력화가 되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정부의 그 입장이랄까요?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지 또 궁금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더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앞으로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고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에 앉힐 것이며 나아가서 남북미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네.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참 고민스러운 대목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이기 때문에 네. 5월이고 이제 선거는 3월이니까
사실 선거 이후에는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남아있는 시간이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또 실패도 많이 했고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최측근 참모들이 본다면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네. 이러한 좋은 분위기들 살려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것이 북미 관계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일단 남북 관계 개선을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좀 최대한 해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대로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사국 정상 남북 미중 사자 정상회담을 만들어서 종전선언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바퀴를 굴리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네.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임기가 저렇게 짧게 남은 사람과 일을 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내년 11월에 또 중간 선거고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년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이 다 내년 중간 선거에 가 있거든요. 그럼 역산을 해본다면 내년 5월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선거에만 집중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시간이 이렇게 조금 남았는데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확신도 안 쓰는데 뭐 협상장에 나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건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다음 정권이 들어와도 어떤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용해서 사자 정상회담을 만들어내고 종전선언을 해낸다면 아마 최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원님,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이런 진전이 좀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조건은 아무래도 북한의 태도 변화이겠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지금 최대치가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한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네. 중요한 건 그거를 얼마만큼 북한이 빠른 시간 내 수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앞에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하에서 근데 북한의 그런 국무위원회 위원들 보면은 지금 굉장히 강성파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올림픽위원회를 통해서 북한 선수들이 참가를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전선언과 그 내년에 그 북경 동계올림픽이랑 연결을 시키려면은 또 올림픽위원회를 통한 또 노력도 필요한 네. 거죠. 스포츠 외교도 필요한 거고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본다면 사실상 북한이 이 기회에 이거를 빠른 이러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빠른 태도 변화와 정책 변화가 필요한 거고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